주어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분의 증기 상태 몰분율하고 액체 상태 몰분율의 차이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뭐가 같다? 부호가 동일해진다.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항상 양수라서요. 근데 이게 뭐냐?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만약 B보다 A가 더 휘발성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휘발성이다. 자, 휘발이란 말은 쓰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럼 휘발성이다 라는 말의 뜻은 그만큼 그 녀석이 뭐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휘발성이란 말은 무엇을 더 잘할 때 휘발성이란 말을 써요. 홍우 언제 휘발성이란 말을 써요? 잘 날라가요. 그렇지. 바로 휘발성이란 말은 잘 증발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잘 증발할수록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B보다 A의 증기압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휘발성일수록 증기압 비교를 하면 동일한 상황에서 B하고 A 중 어느 쪽 증기압이 더 크다는 얘기일까요? A가 더 크다는 얘기일까요? 작다는 얘기일까요? 예찬아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 바로 A의 증기압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더 휘발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압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등온 조건에서 B보다 A의 증기압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은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B보다 A의 끓는 점이 더 뭐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A가 더 휘발성이면 그 녀석의 증기압이 더 큰 건데 그 A의 끓는 점은 B하고 A 비교했을 때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종호야 어떻게 될까요? 더 작겠죠. 끓는 점이 작을수록 그만큼 약간의 열 에너지에도 금방 기여가 된다는 얘기니까 동일한 등온 조건에서는 더 많은 증기가 생길 거고 증기압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휘발성이 커지는 건 항상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압이 더 크다거나 아니면은 끓는 점이 더 낮다거나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뭔가 알겠죠? 그래요.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뭔가 표정은 사연 있는 표정인데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다.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 B에 비해서 A가 더 크다. 그러면 얘하고 얘 중 이 수식에 의해서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겠어요? 나는 어느 쪽이 더 크다는 얘기겠어요?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부호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려면 얘도 플러스인 거니까 A가 더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압이 더 크면 그 A의 액체 상태보다 증기 상태에서 이렇게 몰 분율이 더 커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휘발성이 더 큰 성분은
액체에서보다 증기상에서 그 몰 분율이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저 수리적 상황을 말로 표현하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뭔 말이냐? A하고 B가 섞여서 용액을 이루는데 그 중에 더 휘발성인 성분은 그것의 액체보다 그것의 증기상에서 몰 분율이 더 크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왜 분별 증류의 원인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자, 예를 들어 막걸리 자, 봅시다. 홍구 막걸리 잡숴봤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예찬이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나연이 먹어봤죠? 그렇죠. 역시 나연이 좋아. 종은 먹어봤어요? 안 먹어. 역시 나연이 좋아요. 그래요? 아니 그럼 뭐 많이 먹었냐고 물었어요? 그냥 먹어봤냐고 물었죠? 그래요. 저 어쨌건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곧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술을 자시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술은 독극물입니다. 그렇죠? 독극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먹는 게 좋으나 인간의 식문화상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인간이 만든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역사적 문화적으로. 네, 역사적 문화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온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 그게 바로 술입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알코올이 필요하다고요? 하하. 술에 들어있는 게 알코올이지 알코올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는. 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효모요? 그 전에요. 효모는 아무데나 구할 수 있고요. 구하기 어려운 재료. 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당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지. 곡식이요, 곡식. 혹은 그래서 곡식으로 만든 술 중 보리라는 곡식 알죠? 보리로 만든 대표적인 술이 뭐예요? 그게 맥주. 쌀로 만든 대표적인 술이 그게 막걸리. 알겠어요? 근데 곡식 말고 또 뭐가 필요하기도 하죠? 과일이요. 그래서 과일로 만든 술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인이요, 와인. 과일로 만든 술을 통칭하여 과실주, 그걸 영어로 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과일 중 그나마 당도가 제일 높은 과일이 뭐예요? 포도, 알겠죠? 포도. 포도가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 과일 중 포도가 타깃이 된 거지. 포도로 만든 것만 와인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과일로 만드는 술을 다 와인이라고 하는 건데. 잘 봐? 그럼 잘 봐? 술을 만들잖아. 술을 만들어 보면 얘들이 어떻게 돼? 술을 만들어 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 이걸 없애고 술을 만드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곡식이나 과일을 술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곡식이나 과일은 인간이 뭐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농업 생산성은 언제 갑자기 커졌죠? 인간의 농업 생산성은 이건 시험에도 나올 텐데요. 수능, 화학, 원 교과에도 항상 나와요.
인간의 농업 생산성은 언제 비약적으로 증가하죠? 바로 농업혁명 이후에 농업 생산성이 확 증가하죠. 농업혁명, 그게 뭐예요? 농업혁명을 이끌었던 사람, 그게 바로 하버라는 독일 화학자죠. 이 사람이 뭘 합성하면서? 이 암모니아, 요거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바로 비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갑자기 커지는데, 이때가 시기가 언제예요?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니까 지금으로부터 끼케야 100년 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홍우? 밥이 없어서 밥을 굶어본 적 있어요? 그거 한국에서 기대하기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뭐 급식도 해주고. 하지만 사실 요즘도 식량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사니까 그나마 밥은 안 굶고 사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중동이나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아직도 식량난이 엄청나지만 우리가 그런 사회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건데, 여하튼 그 100년 전에 비료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그 비료가 개발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다? 다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러면 술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술을 만든다는 건 100년 전, 200년 전에 술을 만든다는 건 바로 생명을 갉아먹고 만든 게 술인 거예요. 이걸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많이 먹으면 뒤져요. 무슨 말이겠어요? 즉 생명을 갉아먹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실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술은 누가 먹을 수 있는 거겠어요? 누가?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술은 누가 먹는 거예요? 바로 권력자나 재벌들만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은 술 구경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생명을 갉아먹어 만든 음식인데 이건 평생 내가 먹을 수도 없는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음식은 맛있어야 돼요? 맛 없어야 돼요? 이게 맛이 없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나는 먹어보지도 못하는 걸로, 먹어보지도 못하는 밥을 없애가면서 귀족과 권력자들은 만든 음식인데 이걸 나는 평생 먹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만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음식이 맛있어야지, 맛없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역사적으로 술은 그래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실제로 그 맛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문화적, 역사적으로 술은 인류가 만든 가장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역사,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술을 아니 먹을 수가 없다고요.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먹을 때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독극물이다. 알겠죠? 생각하고 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내가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 내가 좋아해서 술을 아주 좋아해서 술에 대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는 있는데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술. 자, 그래서 그 술 중 가장 1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술 맥걸리. 자, 맥걸리의 도수라고 하죠. 술의 강도를 도수로 표현을 하는데 몇 퍼센트라고 하죠, 막걸리는? 5%입니다. 그래서 맥주, 막걸리처럼 맨 처음 과일하고 곡물을 맨 처음 발효시켜 만든 술은 퍼센트가 기본적으로 5%입니다. 왜 5%냐면 만들어진 알코올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 바로 미생물이 만든 거긴 한데 이 알코올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생물, 이게 효모라고 하는 애죠. 그 미생물이 곡식이나 과일을 먹고 똥을 싸질러요. 그 똥 푹 싼 거에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야. 그 사람은 사실은 미생물이 뱉어놓은 토사물을 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술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홍 알겠죠? 미생물이 쌀을 먹어요. 그 다음 많이 먹으면 막 토도 하고 막 쉬도 하고 똥도 쌀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이 먹는 걸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그 미생물의 똥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알코올은 살균 작용이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알코올 퍼센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알코올이 미생물을 죽여요. 즉 알코올은 자기가 싸지른 똥에 밟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게 균형이 맞는 게 5%예요. 그래서 막걸리하고 맥주는 기본 도수가 5%예요. 많이 잡아봐야 한 5.5% 하겠죠?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끓여요. 끓여.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하겠죠? 증발하겠죠? 그럼 여기서 누가 증발하겠어요? 끓이면? 누가 증발하겠어요? 막걸리를 끓이니까 뭐가 증발하겠어요? 바로 물이 증발하겠죠? 아니, 술의 대부분은 물이잖아요. 95%는 뭐란 얘기예요? 물이라는 얘기잖아요. 끓이는데 물이 증발하겠지. 근데 뭐도 증발하겠어요? 일단 알코올도 증발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물하고 알코올이 같이 증발해요. 같이 증발합니다. 같이 증발하는 걸 이렇게 갖다 진행시켜가지고는 여기에 찬물을 진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찬물 때문에 열을 빼앗겨서 응결이 되겠죠? 그래서 응결해서 여기에 뭔가 액체를 받습니다. 그럼 이 액체를 뭐라고 하죠? 막걸리를 끓여서 이렇게 하면 증기를 받아낸 이런 술을 뭐라고 하죠? 이걸 청주라고 합니다. 청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때 청자는 무슨 청자예요? 맑을 청. 그래서 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그 잔에다가 따린 이런 큰 병에 이렇게 쭉 따르는 술 있잖아요. 그걸 청주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청주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가 된다? 알코올 도수가 몇 퍼센트다? 15%가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코올의 몰 분율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알코올의 몰 분율이 증가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알코올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증기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막걸리를 끓이면 누가 증발한다고요? 물도 증발하고 알코올도 증발해요. 근데 묘하게도 막걸리를 끓일 때 물이 95%고 알코올이 5%였잖아요. 그런데 끓여서 증발을 시키면 이때 알코올이 15%가 되고 물이 85%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증기를 모은 걸 그걸 청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봅시다. 물과 알코올 중 어디가 더 휘발을 잘합니까? 자, 혹은 어디가 끓는 점이 더 낫습니까? 물에 끓는 점 몇 도입니까? 예찬아, 물에 끓는 점 몇 도예요? 100도고요. 알코올 끓는 점 몇 도입니까? 78도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더 휘발성입니까? 이게 더 휘발성이죠. 그럼 휘발성인 것의 몰 분율을 보자고요. 휘발성인 것의 액체상에서 더 휘발성인 것의 몰 분율을 보면 액체상 몰 분율이 더 커요? 증기상 몰 분율이 더 커요? 증기상 몰 분율이 더 크죠? 그걸 말해주는 수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를 말해주는 수식이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홍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막걸리보다 이런 청주를 먹으면 알코올의 향기가 덜 나요, 더 나요? 더 알코올의 그 강렬한 향기가 더 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증류한다. 그러면 얘가 몇 퍼센트냐면 25%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술을 뭐라고 해요? 이 술을 청주를 한 번 더 끓인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이걸 소주라고 해요. 소. 이때 소자의 뜻이 뭐예요? 소주의 소자의 뜻이 뭐예요? 소자의 뜻이 뭐예요? 소주의 소자의 뜻이 뭐예요? 나연아, 소주 들어봤죠? 소주 먹어봤어요? 소주 안 먹어봤어요. 종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예찬 먹어봤어요? 홍 먹어봤죠? 안 먹어봤어요. 말은 알죠? 소자의 뜻은 뭐예요?
바로 불지르다라는 뜻이에요. 연소할 때 소자예요. 연소할 때 소자예요. 왜 불질러요? 불지르잖아요. 불질러서 만드는 술이기 때문에 이걸 소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성에 안 차서 더 끓이죠. 더 끓이면 40%, 더 끓이면 60% 넘어가는데 그런 술들을 이제 우리가 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보드카라고 하기도 하고 더 강한 술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더 끓여서 한 40도 정도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소주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소주라고 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보드카, 뭐 위스키, 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진 이런 식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원재료의 차이에 따라서. 무슨 말 알겠죠? 어쨌거나 이런 식의 증류 테크닉을 얘기해 주는 수식이 바로 요거다. 이제 알겠죠? 그렇죠? 자, 고다음. 자, 요 그림 지울게요. A. 그래서 방금 내가 이게 증류장치를 대충 그렸잖아요. 놀랍게도 이 증류장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증류장치 우리나라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유럽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수백 년 전 만들어진 물론 지금의 현대화된 공장에서는 아주 대량 설비로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겠지만 300~400년 전에도 증류장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증류장치의 겉모습은 좀 달라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서양이 됐건 우리나라가 됐건 내부 구조는 원리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자, 그러면 그 다음 3 전체 증기압을 Y로 표현하기. 자, 이건 뭔 말이냐? 아까 전체 증기압을 나타내는 수식이 아이고 이거였죠? 기억나죠? 바로 어디에 있는 이 수식에서 분모에 있는 요 꼴이에요. 요 꼴. 자, 그런데 아까 달턴의 부분합 법칙에 의해서 YA가 요런 꼴이었죠. YA가 요런 꼴이었잖아요. 근데 이 YA를 요렇게 XA, XA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쟤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겠네요. 자, 쟤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뀝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우르르 정리한 다음에 YA가 아니라 XA로 묶어서 표현하면 저런 식으로 바뀝니다. 계산이 좀 귀찮긴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계산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할 거다? 얘를 여기에 다시 넣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증기압을 증기상태 몰분율 Y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PA 백설표 더하기 PB 백설표 PA 백설표 YA 분의 PA 백설표 PB 백설표 저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힘들어해요? 이거 끝나고 어. 시험 보고 무슨 시험이요? 토플. 영어 잘할 것 같은데요? 영어 잘하죠? 좋아요. 예찬이 영어 잘하죠? 잘할 것 같은데. 그래? 좋아요. 나연이 스와힐리어 잘하죠? 스와힐리어 능통자 같은데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공식 언어를 스와힐리어라고. 아프리카가 한 언어에서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를 스와힐리어라고 합니다. 그나마 좀 언어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 이제 가장 뼈대가 되는 언어가 스와힐리어입니다. 네, 그렇다. 좋습니다. 자, 어쨌건 저 수식의 의미는 알겠죠? 이 수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겠죠? 별거 아니고요. 여기다가 XA 자리에다가 XA를 YA 관계를 얻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얘를 다시 이런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 증기압을 이런 식으로 XA 혹은 YA 꼴로 표현을 한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등온 조건에서는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 이게 변해요, 일정해요. 등온 조건에서는. 온도가 등온이면 온도가 정해져 있으면 A가 됐건 B가 됐건 그 녀석의 순수 상태 증기압은 변해요, 일정해요. 홍우야. 네? 나 진짜. 등온 조건에서는 순물질의 증기압이 변해요, 일정해요. 일정하잖아요, 일정. 등온에서는. 나인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일정하다? 그렇다면 봐봐요, 일정하다? 이 부분도 상수겠죠. 맞아요? 일정 할 거 아니에요. 일정한 상수가 숫자가 어떤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요거 일정하겠죠? 요것도 일정하겠죠? 요것도 일정하겠죠. 다 상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바로 1차 함수가 될 거고요. 얘는 전체 증기압을 기체 상태의 몰 분율에 유리함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1차 함수 수식이잖아요. 얘를 변수로 잡을 때 앞에 기울기가 있고 y절편이 있는 거죠. 무슨 말 되겠죠? 이게 기울기고 y절편인 거고, 얘는 변수가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고 나머지 다 상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유리함수 혹은 분수함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퐁호에 맞아요? 맞죠? 그러면 함수니까 뭘 그릴 수가 있을까요?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홍호 알겠죠? 홍호 그래프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 안 그리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그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표정이 막 이렇게 억울한 표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지운다? 그래? 지우자. 다 지우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6.3 라우레 법칙 3 무담 4. 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등온 조건이라고 했죠. 그 등온 조건에서 이 모든 수식적 상황을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Y축 모두 압력이라고 합시다. Y축을 묘하게도 두 개를 그리는데 둘 다 압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그림의 의미는 등온, 등온, 등온. 자, 여기에서 X축을 뭐로 잡냐면 바로 A의 몰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A의 몰분율. 자, 그럼 몰분율은 가장 작았을 때 값이 얼마예요? 종우요? 몰분율이 가장 작으면 뭐예요? 가장 크면 뭐예요? 그렇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의 몰분율이 1이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게 전부 다 뭐가 되었다? A다 라는 뜻이고요. 역으로 A의 몰분율이 0이 됐다. 그럼 이건 순전히 뭐가 됐다는 얘기죠? 요건 B가 됐다는 얘기겠죠. 여기다가 요 1차 함수하고 요 유리함수를 여기에 그려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어찌 그려지느냐? 바로바로 짜자자잔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저 앞에서 얘기한 1차 함수 fx입니다. fx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기에 있는 뭐 이렇게 그릴까? 아이고 깜짝.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그릴까? 그 다음 여기 유리함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유리함수 어떻게 그려지느냐? 여기 이제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조는 그러니까 평행한 보조선입니다. 여기에 저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가 저기서 얘기한 유리함수 G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알겠죠? 그럼 각각의 함수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자리에다가 0 넣읍시다. 0. 0, 0, 0. 그럼 뭐 돼요? 0 넣으면. 0 넣으면 뭐 돼요? 0 넣으면. 0 넣으면 값이 뭐가 되냐고. 어려워요? 뭐 곱하기 0 하면 뭐가 되죠? 나연아 뭐가 되죠? 그럼 0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되냐고요. 요거. 자, 여기서도 YA에다가 0 넣어볼까요? 0? 0 넣으면 뭐 되나요? 똑같이 이게 나오죠? 0 넣으면 이거랑 똑같아지잖아요. 그 값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뭐 됩니까? 예찬아 1 넣으면 뭐 돼요? PA가 되죠. 여기서도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PA 백설표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1차 함수하고요, 이 유리함수를 한꺼번에 그린 게 요 그래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압 PB 백설표, PA 백설표 중 누구를 더 크게 그려놓았어요? 이 값하고 이 값 중 누구를 더 크게 그려놓았어요? 이걸 크게 그려놓았죠.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종우야,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A가 더 휘발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A가 더 휘발성이다 라는 표현을 그래프상에서 순수상태 증기압이 더 크게 그려놓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조선은 바로 덜 휘발성인 성분의 증기압을 얘기하는 건데, 묘하게도 미분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미분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증기상태 몰분율로 관련된 유리함수 있죠. 이 유리함수는 절대로 PB 백설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유리함수는 무조건 PB 백설표보다 무조건 더 큰 값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때 이 그래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P, XA, 그 다음에 YA. 자, 종우야, YA가 뭐였죠? 증기상태 몰분율이죠. XA는 뭐예요? 액체상태 몰분율이죠. P는 뭐였어요? P는 바로 전체 증기압 P. 얘는 서로 종속적입니다. 이게 이 그래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종속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종속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종속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종속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바로 함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함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이냐면 얘네는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둘을 알 수 있다.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둘을 알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 어떤 용액의 어떤 증기압입니다. 그걸 P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용액의 증기압은 XA, YA와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때의 액체 상태 몰분율 XA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써야지. 액체 상태 몰분율 XA가 되는 거고요. 이 교점이 바로 그때의 증기 상태 몰분율 YA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둘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을 해가지고 이 전체 증기압을 알아냈습니다. 종우, 이의 전체 증기압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나연아? 이 전체 증기압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그렇지. 피스톤이 멈춰 있을 때 외부 압력을 보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내부 압력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즉 피스톤이 멈춰 있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외부 압력을 읽으면 그게 내부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증기압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웠게도 이상용액은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증기압에서 액체 상태의 몰분율은 무조건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증기압에서 증기 상태의 몰분율은 무조건 이게 돼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관계를 종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혹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액체 상태 몰분율을 알아냈어요. 액체 상태 몰분율을 알아냈으면 그때의 증기압은 반드시 P여야 돼요. 왜냐하면 함수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액체 상태 몰분율을 알아냈어요? 그럼 증기 상태 몰분율은 반드시 YA여야 해요. 왜냐하면 이런 함수 관계가 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종호 알겠어요? 나머지 YA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얘를 알아내면 그때 증기압도 알아낼 수 있고 그때 액체 상태 몰분율도 측정하지 않고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종속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홍호 알겠죠?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함수적 관계가 있는 이런 용액 무슨 용액이라고 한다고요? 이상용액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에서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성격들을 표현해 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유리함수보다 1차 함수의 값이 항상 더 큽니다.
물론 이렇게 교점이 생길 때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1차 함수가 유리함수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저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 유리함수를 미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미분을 하면 무조건 저런 꼴로 그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안 되냐면 직선에 1차 함수가 있는데 유리함수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바로 분별중류의 원리입니다. 이게 왜 분별중류 원리냐고요?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지금? 홍우야.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지금? 이게 더 크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더 커요? 그림 보고 답하세요. 그림 보고. 어디가 더 커요? 그림 보고.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더 크냐고요? 어디가 더 크냐고요? 이쪽으로 가면 0이고 이쪽으로 가면 1이잖아요. 어디가 더 크냐고요? 이쪽이 더 크잖아.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죠. 그 했던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을 이렇게 그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요리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 논리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해 보이는 요 문제 한번 쓱 풀어보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다잉. 어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지우면 자 그럼 6.4 자 지금 6번 하고 있는데 벤진과 아세톤을 섞어 만든 용액에서 아세톤의 몰 분율이 0.75,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되겠냐? 순수한 아세톤 벤진의 증기압은 각각 230, 95 토르다. 용액은 이상용이다. 자,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거기 보면 벤진이 있고 아세톤이 있는데 순수 상태 증기압과 액체상 몰 분율이 각각 벤진과 아세톤에서 자 순수한 아세톤과 벤진의 증기압은 각 순수한 아세톤과 벤진의 증기압은 벤진이 95토르 벤진이 95토르 그 다음에 아세톤이 230토르 그 다음에 이때 아세톤의 몰 분율이 0.75 이렇대요. 보이시오? 보이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당연히 얘는 값이 얼마겠습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0.25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해서 뭐 돼야 될 테니까요? 1이 돼야 될 테니까요. 알겠죠? 자, 이때 우선 1. 벤진과 아세톤 중 데이터를 보았더니 어디가 더 휘발성이? 어디가 더 휘발성이? 바로 아세톤이 더 휘발성이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아세토니도 휘발성이라고 할 때, 아세토니도 휘발성이라고 할 때,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왜 아세토니도 휘발성입니까? 아세톤이 왜도 휘발성입니까? 저런 걸 물을 수 있겠죠. 왜 아세토니도 휘발성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뽀로뽀로뽀로뽀. 아세톤의 분자량과 분산력이 더 작기 때문이죠. 자, 벤진 한번 그리면 벤진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아세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벤진이고 이게 아세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분자량이 확실히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여기는 탄소가 무려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탄소가 3개뿐이니까 뭐 산소 감안한다 하더라도 탄소하고 산소의 원자량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에 원자 구성이 더 많아서 확실히 더 분자량도 크고 분산력도 더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 분산력과 휘발성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바로 전체 증기압.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뽀로뽀로뽀로뽀 95에다가 0.25를 곱하고 230에다가 뭘 곱해야 되겠어요? 0.7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순수한 상태 증기압에다가 액체상 몰 분율, 순수한 상태 증기압에다가 액체상 몰 분율을 곱해서 싹 다 더해 주시면 바로 전체 증기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네. 아세톤이 네. 썸에다가 수소를 같이 큰일 날 뻔했네요. 홍우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죠. 조금 이따가. 자, 우선은 하여튼 데이터를 믿어봅시다. 알겠죠? 홍우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해결해 보도록 하고, 자, 어쨌거나 전체 증기압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빨리 해봐. 빨리 계산 빨리 해봐. 종 얼마 나와요? 종 빨리 해봐. 빨리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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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나연아, 얼마야? 빨리 해봐. 바로 196 토르 정도 나오겠죠. 자, 이때 요만큼만 계산하면 얼마예요? 홍아, 요만큼만 계산하면 얼마예요?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얼마야? 23 정도 나와요? 아이, 빨리 휴대전화 빨리 해봐. 빨리. 진짜 이거 뭐 계산 시켜서 계산도 안 하고 진짜 빨리 해봐. 얼마야? 23. 그럼 24 정도로 잡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그럼 24 빼면 되니까 170, 172 이 정도 되겠네.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또 구할 수도 있냐면요. 세 번째, 기체상 몰 분율도 구해볼 수 있겠네요. 기체상 몰 분율도 구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기체상 몰 분율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지금 기체상 중에 아세톤,
기체상 몰 분율을 구해 볼게요. 자, 얘잖아. 뭐분의 뭐 하면 돼요? 196분의 172 하면 되겠죠? 조금 맞죠? 계산. 조금 계산 얼마야? 바로 0.87 정도 나온대요. 내가 이 계산 왜 했을까요? 홍우야, 내가 이 계산 왜 했을까요? 늘어났다는 바로 뭐보다 커졌죠? 0.75보다 커졌죠? 이 0.75는 어디 있는 숫자예요? 바로 요거. 자, 데이터상 누가 더 휘발성이에요? 이것이 더 휘발성이죠. 근데 그것이 휘발성일 때 액체 상태 몰 분율과 증기 상태 몰 분율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커진다? 증기상 몰 분율이 항상 더 커진다. 알겠죠? 요걸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빨리 쓰세요. 쓰세요. 자, 다 썼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아이, 깜짝아. 뭐라고요? 화장실. 오케이, 화장실 다녀주시오. 자, 근데 이제 방금 홍우가 무슨 질문을 했느냐? 휘발성이 이쪽이 더 크다. 왜냐하면 얘가 분산력과 분자력이 더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여기서 2,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 아세톤 분자 간 극성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홍보가 했어요. 그래서 그 극성 상호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분자 간 인력이 아세톤 쪽이 더 커지면서 그 아세톤 쪽이 커지면서 그 아세톤이 더 끓는 점이 높고 덜 휘발성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아세톤의 분자식을 그려보면 첫 번째 뭐냐면은 극성 인력 모델링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 다음에 가장 보편 그래 가장 보편적인 게 근데 그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아세톤의 분자 구조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요렇게 그 파이 결합 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탄소 산소 이중 결합이 있는 경우는 어떤 공병 구조를 하나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되는 공병 구조를 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 전자 중 한 쌍이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면 산소가 형식 전화가 1-가 되고 전자쌍을 잃은 이 탄소는 옥탄룰을 만족하지도 못한 채 형식 전화가 1+가 되죠.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들어있는 이런 녀석은 이런 공병 구조가 나타나는 만큼 산소가 마이너스 속성이 되고 요 붙어있는 탄소가 플러스 속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산소 이중결합 물질 사이에서는 탄소산소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극성이 나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극성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보통의 경우 저런 식의 극성 분자간 인력보다 놀라운 건 분산력이 더 강합니다. 극성 분자간 인력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극성 분자간 인력은 분산력보다 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세톤은 저기에 있는 벤젠에서는 없는 극성 분자간 인력이 있는 게 맞아요. 있는 게 맞지만 데이터를 보면 무조건 분산력이 더 셉니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간 인력 좋지만 그건 큰 영향이 아니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극성 분자간 인력이 분산력보다 더 셀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죠?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대부분 거의 99.99%의 문제에서는 무조건 분산력이 더 커요. 극성 분자간 인력보다. 그런데 극성 분자간 인력이 분산력보다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있잖아, 그게 뭐예요? 단 수소 결합은 분산력보다 더 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 있습니다. 수 있다는 얘기는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수소 결합이 나타나면 그나마 그 수소 결합이 분산력보다 더 강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수소 결합을 빼버리면 극성 분자간 인력은 분산력보다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둘의 끓는 점이나 휘발성 비교를 할 때는 여기서 나타나는 극성은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비교할 때는 그냥 분자량과 분산력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 극성 분자간 인력은 언제 적용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분자량이 비슷할 때 비교하는 겁니다.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분산력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극성 분자간 인력이 있으면 분자간 인력이 좀 더 센 거예요. 그런데 아싸리 분자량 차이가 심하게 나잖아요. 그럼 극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금 알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아세톤끼리는 수소 결합이 홍우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하죠. 홍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지금. 아세톤끼리는 수소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소 결합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어떤 작용기가 필요하죠? 수소 결합이 가능하려면 HB는 하이드로진 본딩을 줄임말이에요. 하이드로진 본딩을 수소 결합의 줄임말인 건데 하이드로진 본딩이 가능하려면 나연아 반드시 어떤 작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지. 바로 FH, OH, NH 작용기 중 하나가 필요하죠. 반드시. 알겠어요? 수소가 여기나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산소에 수소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분자간 수소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아세톤끼리는 불가능합니다. 홍어 알겠죠? 홍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H2O 등과의 하이드로진 본딩은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산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작용기가 다른 분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자에. 다른 분자에.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인지라 요 사이에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세톤은 자기들끼리는 아세톤끼리는 수소 결합을 못 해요. 알겠죠? 그런데 아세톤은 물이 있으면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순수 상태의 증기압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수 상태니까 이 아세톤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지들끼리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지들끼리는 수소 결합이 안 되니까 여기서 수소 결합 얘기를 하면 바로 틀리겠죠. 그거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아세톤은 물하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세톤은 물에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아세톤은 물에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물에 무한 비율로 섞입니다. 아세톤은 물에 완벽하게 섞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물에 다 섞입니다. 뽕 알겠죠? 예찬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세톤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수도가에 버리시면요 물이랑 엄청 잘 섞입니다. 그럼 아세톤이 뭐냐? 나인이 혹시 그 네일 리무버 써봤어요? 저기 네일 리무버 써봤어요? 써봤다고? 뭐 취향은 존중해야 되니까. 예찬아 네일 리무버 알아? 몰라? 네일 리무버 알아? 뭐냐면 이렇게 그 이름이 좀 흉악하긴 하죠. 네일 리무버. 막 쓰면은 막 손톱이 뽑혀 막 네일 리무버.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아니 여러분 이거는 이름이 왜 이렇게 흉악해요? 그랬더니 어머 선생님 아이 리무버도 있으면 그 이름을 왜 이렇게 흉악하게 짓는 거냐? 내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 뭐냐면 이게 손톱에 이렇게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예쁘게 붙어 있지. 막 쓰다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도 나고 이렇게 지저분해질 경우 지워야 되잖아. 그때 아세톤으로 지워요. 아세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가게에 가면 이 아세톤 용액을 파는데 그 아세톤 용액에 쓰여 있기를 네일 리무버 이렇게 써 있다고요. 여기 손톱을 뽑아버린다는 뜻은 아니고 그 손톱에 있는 매니큐어를 지워준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저기 화장품 가게 가면 다 팔거든요. 그리고 되게 싸요. 뭐 싼 정도가 아니라 뭐 워낙 흔해서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이만큼 사면 막 사은품으로 껴줘요. 막 그죠 나연아? 막 주거든요. 되게 싸요. 되게 싸. 그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남은 거 이렇게 물에 떨어뜨려 해봤어 나연? 안 해봤죠. 해보라고 알겠어요? 하면은 이거 하면 완전 섞여요. 그냥 엄청 잘 섞여요. 퐁어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수소결합 알겠죠? 홍우는 어떤 연유로 그 네일 리무버를 써봤을까요? 홍우의 취향. 손톱 물어 뜯어가지고 매니큐어를 더 발라봤던 거예요? 그런 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뜯어요? 또 뜯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손 매니큐어 바를 때 뭔가 흐뭇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 뭐 이렇게 뭔가 또 다른 내가 이런 발견됐다거나 그런 느낌. 투명한 거. 투명한 게 좀 예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홍우 알겠죠? 이거 홍우 틀릴 뻔했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